자, 안녕하십니까.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57쪽을 봐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57쪽에 있는 병신과 머저리라는 다소 선정적이죠, 제목이. 다소 선정적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청준 작가의 아주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본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청준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청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이청준이라는 작가는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청준의 소설은 대체로 이렇게 불립니다. 관념소설이라고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또 한 명 있는데 김승옥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작품도 그렇고 이청준의 소설도 그렇고 이 두 소설가의 작품은 관념소설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떤 우리 지금 현대 소설처럼 굉장히 어떤 사건 중심이라던가 이야기가 사건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 관념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지 않습니까? 소설이 인물의 어떤 그 생각의 흐름,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된 소설들이 관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청준의 작품에도 그 작품을 읽어보면 그 어떤 사건이 막 휘몰아쳐서 막 갈등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것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이 인물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생각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소설들은 대체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청준은 독자에게 친근한 또는 독자에게 친절한 소설가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청준의 이 관념소설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청준의 대표작들의 어떤 작품의 내용적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청준의 소설들을 좀 살펴보면 초기 작품과 좀 그 이후로의 작품으로 조금 성격이 나눠지기는 합니다. 초기 작품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에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장인 정신을 지닌 인물들이에요. 장인 정신을 지닌 인물들인데, 근데 1960년대는 이미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인물들이 산업화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산업화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청준의 줄이라던가, 줄타기를 하는 그 고개를 하는 광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천만 영화였던 왕의 남자 있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광대들이 줄타기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매잡이, 이런 매잡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악동 나그네라든지 또는 이 서편제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서편제 시리즈도 그 창을 하는 판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한 맺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이 어떤 전통적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은 이 병신과 머저리도 대표작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류의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줄이나 또는 매잡이 정도는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서편제 그 연작 시리즈 중 하나인 선악동 나그네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기로 오면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처럼 어떤 젊은이의 어떤 내면과 그 아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 뒤로 가면 이제 어떤 그 계층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뭐 언어 간의 어떤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소문의 벽이라는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은 뭐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경향의 소설들이 있고 많은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써준 이 정도의 어떤 대표작들은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책도 이 소설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읽어봤겠지만, 이게 뭐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나, 이청준이라는 작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나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1960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그 뒤로 한 1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그 뭐랄까 1950년대 전쟁 이후에 나라를 이제 막 수복해 가는 과정이라서 사실 개개인의 내면은 그 당시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청준도 그렇고 김송이라는 작가도 그렇고 이제 그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내면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1960년에 쓰여진 이청준이나 김성옥과 같은 이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참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는 현대소설 명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각 갈래마다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가 뭐였습니까?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이라고 했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물, 사건, 배경, 즉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이 작품에 사실은 전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병신과 머저리 전문을 실어놓고,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선생님이랑 요 수업을 듣고 나면 읽고 이해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학습지를 선생님이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를 일단은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가 가능한 학생은 프린트를 하고요. 프린트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뭐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필기는 연습장 해도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전문을 지금 선생님이 잠깐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멈춰놓고 전문을 한번 읽고 오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읽고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등장하는 인물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낯선 소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소설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거거든요. 자, 인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누가 등장합니까? 형이 등장을 하죠. 그죠? 형 이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가 등장을 하죠. 나가 등장을 합니다. 나가 등장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제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있죠. 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외과 의사입니다. 그지? 수술을 이제 주로 하는 외과 의사인데, 형에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의사로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한 10여 년간 수술하면서 굉장히 깔끔한 솜씨를 발휘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형은 수술하다가 한 소녀의 뭐랄까
목순?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소녀의 영혼을 육신에서 후변해 버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녀를 죽게 합니다. 근데 뭐 이게 형의 탓은 아니었어요. 그 뭐 소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또 누가 수술해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형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형은 소설 쓰기를 하게 됩니다. 소설 쓰기를 하게 되죠. 이 소설 쓰기라는 요 행위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 쓰기라는 행위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설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동생이 이 소설을 읽어보게 되거든요. 읽어보게 되는데, 자,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읽어보니까 1960년대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이면 1950년, 즉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은 그 동생에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술에 막 취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게, 동료를 죽이고 탈출해서 탈출이 아니고 동료를 죽이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부대에서 한번 낙오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를 죽이고 나서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술김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형은 그 소설 6.25 전쟁의 참전 경험을 다룬 소설 쓰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에게는 사실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썸이라고 하죠. 썸을 타던 혜인이라는 자신의 이제 화실에 다니던 이제 뭐랄까 학생이었어요. 문화생이었죠. 그 혜인과 약간의 이제 썸을 탑니다. 그죠? 썸을 타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결국 혜인이 나를 이제 떠나고 맙니다. 떠나고 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 했던 게 뭐냐면, 혜인이 떠나고 나서 나가 했던 게 바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집니다. 이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소설에서 중요한 행위인데, 아무튼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혜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나에게 청첩장을 건넵니다. 청첩장.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간 연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청첩장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나는 예전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좋아했던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청첩장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의 어떤 이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형이 아무튼 이제 형이 쓰고 있는 이 소설이 이제 이 소설을 나가 이제 읽게 되거든요. 읽게 되는데 어느 지점부터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이 사실에 대해서 답답해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그리고 있었던 이 초상화의 진도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어디서 딱 막히게 되냐면, 사람의 얼굴을 이 외곽선이라고 하죠. 이 얼굴 형태만 딱 그려놓고 눈, 코, 입을 그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냐면, 형의 이 소설의 이야기, 형이 쓴 소설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나와 형의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 즉 외부의 이야기예요. 외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형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내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내부 이야기. 그렇다면 바깥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나와 형의 이야기는 외화가 되고 이 형의 소설하는 이야기는 바로 내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여러분들 어떤 구조의 소설이죠? 어떤 구성 방식의 소설이죠? 그죠? 그렇죠? 액자식 구성의 소설. 그렇지? 액자식 구성 또는 액자식 소설이라고 부르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외부 이제 시작한 소설의 이제 도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의 소설 안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가 바로 오관모라는 사람입니다. 오관모. 그 다음에 김일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김일병. 그리고 이제 이 나가 등장을 하는데 소설 본문에도 그래요. 이렇게 이 꺾음표 괄호로 이렇게 나라고 돼 있어서 외부 이야기에 있는 나와 이제 그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 나가 형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형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뭐인지 어쨌든 딱 알게 됩니다. 이 오관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주 악독한 인물이에요. 악독한 인물. 굉장히 좀 그 악독한 인물이고 김일병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뭐랄까 이 오관모가 김일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아주 이제 뭐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부대에 이제 입대한 김일병에게 끊임없이 막 매질을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병은 거기에 꺾이지 않는 이 오관모의 매질과 괴롭힘에 꺾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나는 당연히 이제 의사였으니까 이제 의무병이었거든요. 자, 의무병으로 참전을 했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중공군이 참전하기 직전까지 쭉 이제 국군이 밀고 올라갔었던 것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 이후가 이제 이 안에 이야기의 시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시점에 나는 의무병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김일병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김일병이 팔이 하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팔이 이쪽 겨드랑이 밑에 잘려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이 중공군이 이제 막 밀려오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 와중에 김일병을 발견하게 됐고, 이 김일병을 치료하는 와중에 이 부대에서 낙오가 돼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막 물밀듯이 이제 그 포성이랑 총소리가 남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신할 곳을 찾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오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동굴 속에서 이제 그 대피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냐면, 김일병의 상처는 이제 계속해서 악화가 돼요. 그런데 오관모가 이게 참 악독한 인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오관모는 처음에 이제 나에게 찝쩍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밤마다 와서 이제 찝쩍거리는데, 근데 나는 이제 막 맞거든요. 막 불쾌하고 막 이제 막 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상병이었던 김일병에게 가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그 욕구를 충족합니다. 그런데 김일병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지고 팔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상처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관모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김일병을 너도 쓸모가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김일병이 이제 점점 더 상처가 이제 막 악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오관모는 김일병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나아가 김일병이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 김일병의 그 눈이 허공에 딱 멈춰지면서 오른팔의 상처를 보니까 상처의 벽이 막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일병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병이 곧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의 소설이 거기에서 그 김일병의 상처가 악화되고
상처가 악화되고 이 겨우 이제 죽음에 왔을 때 여기서 딱 형의 소설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이라고 씁시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괴로워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여기 이제 내부의 이야기고요. 내부 이야기. 요 내부의 이야기고요. 내부 이야기고요. 요 내부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이제 외화로 빠져나옵니다. 외화로. 다시 이제 외화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내 그림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 형의 소설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말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결말을 내느냐? 자, 요 소설의 결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결말을 내냐면 이 나가, 그죠? 소설 안에 있는 나가 그리고 김일병을 김일병이죠. 이 김일병을 살해하는 것으로 소설의 결말을 내버립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외부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빠져나오는데 나아가 더 이상 그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형의 소설을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결말을 내버리죠. 그지? 결국 이 소설 안에 있는 나가 김일병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막 자기 그림이 막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와중에 뭐가 도착을 하게 되느냐? 해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해인의 편지의 내용이 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짚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자, 해인의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왜 내가 너를 떠났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갖고 있는 이상한 환부. 아까도 선생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전에 이제 자기가 조금 좋아했던 또는 이제 사랑했던 그 여자가 돌아와가지고 청첩장을 주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받았다고요. 이상하죠? 그죠? 선생님은 이상한 환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죠? 이상한 환부를 가졌고 굉장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이상한 환부를 가졌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는 한데 이유가 없는 상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와 이 해인의 편지에서 누구를 비교하냐면 이 나의 형과 비교를 합니다. 형은 유교 전상자라는 거예요. 즉 전쟁의 아픔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전쟁의 아픔을 가진 사람. 그죠? 그래서 얘는 상처가 분명해요. 그지? 분명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 형님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뭔가 계속 아파하고 무기력해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결국 제목의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소설에서 이 제목의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인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큰 힌트가 되는데 아무튼 이 해인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이제 쌤이 나눠준 이 학습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형이 나의 화실에 찾아와요. 화실에 찾아오면서 형은 이제 내가 그 결말을 내는 걸 봤겠죠. 그죠? 그런데 형은 그 결말을 봤는지 나의 그림을 찢어버리고는 해인의 결혼식에 간다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형수죠. 형수, 아주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수가 형님 이제 내일부터 다시 병원을 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이 드디어 이제 소설의 결말을 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설의 결말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형이 내놓은 이제 소설의 결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형은 내가 내놓은 이 결말을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버려버리고, 이 형은 자신의 결말을 내놓습니다. 자, 어떤 결말을 내놓느냐? 자, 한번 보세요. 형이 내놓은 결말은, 먼저 이제 오관모가 결국에는 이제 김일병을 살해를 합니다. 오관모가 김일병을 살해를 해요. 살해를 하고,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나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나가 오관모를 살해를 하면서 소설을 끝맺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형이 내놓은 이 결말과 나가 내놓은 이 결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과 나를 구분짓는 굉장히 큰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학습 활동과 일단 형식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은 이런 결말을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안에 또 한 번 더 이 결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내부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또 뭐랍니까? 내부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외부 이야기로 나옵니다. 형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요. 술이 막 엄청 취해서 들어오는데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버립니다. 자, 이걸 왜 태워버리느냐? 형에게 소설 쓰기는요. 형에게 이 소설 쓰기라는 행위는 결국에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첫 부분에 형이 수술하다가 소녀 한 명을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소녀 한 명을 죽겠는데 그 사건 때문에 형은 폐인처럼 병원에 나가지도 않고 문을 걸고 닫고 병원 문을 닫고 앉아서 소설 쓰기 합니다. 결국 이 소설 쓰기는 뭐였냐면 그 형이 6.25 전쟁으로 얻은 그 상처,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예전에 이제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그 어떤 그 죄책감이랄까요? 그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 바로 소설 쓰기였던 겁니다. 이 소설의 서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 그 형이 나가 어릴 때 노루 사냥을 나갔었는데 그 총에 맞아 피해 떨고 있던 그 노루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에게 있어서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노루가 바로 김일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김일병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오관모를 이제 형이 그 결말을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죽일까 말까를 이제 소설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게 그때 어떤 죄책감 때문인 건데, 아무튼 그 죄책감을 소설 안에서 오관모를 죽임으로써 그걸 이제 치유를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이 끝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소설을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형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자신이 오관모를 봤다는 거예요. 오관모를. 소설 안에서는 죽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형은 오관모를 다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형은 사실은 오관모를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김일병을 죽였든지 아니면 죽인 걸 방관을 했든지, 그래서 그 김일병을 죽이고 나서 결국에는 탈출해서 돌아왔을 것인데 그것이 형을 10년 동안이나 괴롭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 소설 쓰기의 결말을 이런 식으로 내므로써 형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소설 쓰기라는 것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형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형은 소설을 마무리 짓고 이 소설을 태웁니다. 이제 나가 그걸 이제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병신이고 모절이다. 김일병이나 죽이는 이 참새 가슴 같은 거사 썩 미굴러 꺼져버리라고 욕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것이 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의 아픔, 형의 아픔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의 아픔이기도 한 이 아픔을 소설의 마지막에 느끼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는데 형의 아픔은 분명하다는 거죠. 6.25 전쟁 참전의 경험으로 인한 아픔이었다는 거. 그리고 형은 이제 자신의 소설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결국 태워버렸죠.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문을 열겠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나는 결국 나의 상처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유 없는 어떤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지막에 괴로워하면서 이 소설을 결국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환부가 없다. 환부가 없다. 그치? 상처에 부위가 없다는 거죠. 명료하지 못하고 명료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선생님이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좀 형식적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디 펴느냐면 선생님이 그 나눠준 학습지 있죠. 학습지. 자, 학습지에 여러분들 8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건 정리하기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요 인물 알아보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선생님이 쭉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과 이 동생의 차이점이에요. 동생, 나죠. 이 차이점. 일단은 갈등의 양상부터 좀 다릅니다. 그렇죠? 갈등의 양상. 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면적 갈등.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 즉, 전쟁이라는 이유가 분명한 어떤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전쟁이라는 이유가 분명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는 인간이라는 내면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뭐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선우의 불꽃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뭐 실존주의 소설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 있는 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아픈가? 그 이유가 없는 그 아픔의 원인을 형의 소설을 보면서 탐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아픈지. 그지? 이 탐색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실체가 없는 관념적 성격의 어떤 그 내면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관념적 성격의 내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죠? 형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은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고 실제하는 실존적 갈등이라면, 동생은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아픔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마음의 상처.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점. 그리고 이 상처 또는 갈등 그 자체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만,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밑에도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아픔을 극복하는 태도에 있어서 형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소설 쓰기의 결말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결국 치유를 하고, 또는 아니면 이제 뭡니까, 그런 그 상처 자체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아픔을 이제 결국 이제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결국은 이제 적응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나는 끝까지 그게 치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림 그리기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연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그지? 무기력감, 패배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형과 같은 이런 존재들은 소설 쓰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가려고 하는데, 동생인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인물 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또 갈등 그 자체, 내면 갈등의 그 성격 자체도 차이점이 있는데, 이 방식이 이 소설에서 일단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또 요객과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일본에 있었던 행동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신과 모조리라는 저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결국 이제 이게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병신과 모조리라는 것의 의미, 제목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병신과 모조리는요, 둘 다 병신도 그렇고 모조리도 그렇고 둘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사실 이거를 이제 여러 참고서나 뭐 이제 어떤 여러 강의에서 보면 병신은 형이고, 왜? 형도 이유가 분명한 그 어떤 상처를 갖고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신은 형이고 모조리가 이제 동생이다. 그죠? 동생은 이제 아픔의 원인이 분명치 않은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동생이 이제 모조리다라고 이제 참고서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강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병신과 모조리는요, 결국 이제 똑같은,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이제 유사한 의미, 형과 동생을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신과 모조리를 굳이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거의 이제, 왜냐하면 형이 마지막에 이제 그 소설을 찍고 태우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모조리 병신이다, 너는 병신이다, 너는 모조리다, 모조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 병신과 모조리를 막 섞어가면서 이제 나에게 이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동생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굳이 아무튼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 거기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학습지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병신은 6.25 전쟁의 체험으로 인해 실존적 방황을 하는 존재인 형을 말하고, 모조리는 구체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 관념적 혼돈을 보이는 4.19 세대인 동생을 말한다. 여기서 왜 또 4.19 세대가 튀어나오느냐? 형 같은 경우는 이제 6.25를 겪은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동생은 뭘 겪었냐면 4.19를 겪었어요. 4.19만 겪었으면 괜찮겠죠. 근데 그 뒤에 오는 5.16 군사 쿠데타를 5.16 군사 쿠데타를 겪은 세대인 겁니다. 4.19로 인해서 1960년 4.19로 인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높아지고 있었는데, 1961년에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꺾이게 되면서 이 4.19 세대들이 겪었던 무기력감과 패배감, 이런 것들이 이 뭐랄까 지식인 계층에서 아주 넓게 퍼져 나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큰 무기력감에 이제 그 젖게 됐었는데, 동생은 결국 그 세대였던 겁니다. 그 세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구성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표시를 합시다. 첫 번째 줄에 액자식 구성. 그죠?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액자 소설은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바깥 이야기, 외화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안의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액자 소설은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외화가 처음 끝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 내화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김동리 맞습니까? 무녀도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외화가 처음과 끝에 배치돼 있고 안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김동인의 그 뭐 배따라기 이런 작품들도 그렇죠. 그런데 요 우리 방금 읽은 병신과 머저리 같은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외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형의 소설 이야기 내화로 들어갔다가 다시 외화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화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외화로 빠져나오죠. 이런 식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구조다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 외화와 내화 사이의 이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화와 내화 사이가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치밀해진다라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내화의 이야기가 인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동생이라는 존재에게 그렇게 됐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 속의 주인공인 형이 소설을 써가면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또 다른 소설을 쓰는 구성을 취하여서 주인공들의 고통과 극복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형식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